자, 저번 시간에 올렸던 상품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시보드 창에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상품에 대한 것은 왼쪽에 보시면 상품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관리를 눌러 보시면 상품 조회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상품이 지금 올려져 있는 게 몇 개가 되고 품절된 상품이 몇 개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자면 여기 검색이라는 버튼도 있고 좀 더 내려보면 이렇게 상품이 좀 전에 어제 올린 상품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상품을 확인해 볼 때는 여기 있는 상품 번호를 눌러주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저번에 테스트로 올렸던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X 눌러 닫을게요. 만약에 이 상품을 내가 가격을 고친다든지 내용을 고칠 때는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품을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품명을 바꾸겠다. 당연히 바꿀 수 있을 거고요. 판매가나 내가 바꾸고자 하는 사항들을 바꾼 후에 저장하기를 하면은 상품이 수정된 채로 저장이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지금 저는 취소 잠깐 누를게요. 자, 뒷페이지에 132페이지에는 전시 중지랑 판매 중지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내가 상품을 올렸긴 올렸는데 이 상품을 전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전시 중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메뉴인데요. 선택을 하고 전시 변경을 전시 중지로 하게 된다면 쇼핑 검색이나 스마트 스토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상품을 먼저 찜한 고객들에게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은 주문이 가능한 게 전시 중지라면 여기 판매 변경 쪽을 눌러보시면 판매 중지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판매해야 될 상품이 품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판매 중지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상품이 판매 중지 처리가 돼서 이렇게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판매 중지를 눌러보니까 판매 중인 상품만 판매 중지로 변경됩니다 라고 뜨고요. 확인 누르니까 상품이 판매 중지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옆으로 좀 넘겨서 보면은 여기 판매 상태가 판매 중지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판매 중지로 했던 상품이 입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더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판매 중지된 상품을 선택하시고 판매 변경을 판매 중으로 바꾸게 된다면 판매 중지된 상품이 판매 중으로 변경이 돼서 다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 상품을 팔다 보면은 상품이 재고가 떨어졌을 때는 더 주문이 들어와 봤자 바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판매 중지를 하시는 거고 상품이 들어오면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판매 중으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 우리가 살짝 확인을 해봤고요. 나중에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고 들어왔을 때 정산에 대한 부분은 챕터 13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판매에 들어오고 정산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살짝 절차를 훑어보기 위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을게요. 자, 챕터 13 부분을 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열심히 올렸고 그 상품을 사람들이 샀을 때는 아마 알림이 오게 될 텐데요. 이 알림을 받게 설정하는 부분은 잠시 판매자 정보로 가볼게요. 판매자 정보. 여기 판매자 정보라는 메뉴가 또 있죠? 여기 잠깐만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판매자 정보에 대한 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 적혀 있고 담당자 정보나 정산 정보 그리고 카테고리가 바뀌었을 때나
요런 사항들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주문 들어왔을 때 알림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판매자 정보 옆에 보시면 실시간 알림 설정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네,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SMS 알림 수신이 설정으로 되어 있도록 해주시고, 에티켓 모드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녁 때 알림을 안 받겠다라는 건데요. 뭐 안 받으실 분은 설정이겠지만 저는 추천 안 하고요. 보통은 24시간 알림 수신으로 설정 안 함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S 수신 연락처 적고 인증한 후에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거는 실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10분 간격으로 주문이 들어오거나 취소가 일어나거나 교환이나 반품권을 취합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우리가 이걸 설정 안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스토어를 매번 잘 들어온다면 물론 바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처리를 대응하기 위해선 알림을 설정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니까 설정해 주시고 저장 한 번만 할게요. 저장되었습니다 뜨면 확인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이 스토어를 없애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로 판매자 정보의 판매자 정보 부분에 보면 탈퇴 신청이 있고 여기서 탈퇴가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탈퇴를 하신 경우는 다시 30일간 가입이 안 되시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나중에 훑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판매자 부분에서 설정하시는 부분 한 번씩 해보시고 자, 그러면 판매자 정보는 다 보셨고요. 이제 다시 빠져나가 볼게요. 대시보드의 처음 창을 보고 싶으실 때는 위쪽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를 누르시면 대시보드의 처음 창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주문 배송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이 된 게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판매 관리 쪽에 있는 이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주문이 들어오면 신규 주문의 한 건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발주 발송 관리라는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자, 실제로 판매 관리의 발주 발송 관리랑 신규 버튼 눌러서 들어간 건 똑같은 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게 134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물론 지금 주문이 바로 있었으면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겠지만 바로 주문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저희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기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보면 134페이지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쪽에 상품 주문번호랑 주문번호, 배송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는 이제 그 구매자의 정보들이 쭉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옆에 보면은 체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를 체크하고 택배사는 만약에 내가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 그럼 뭐 GS 포스트 박스인가요? 그 택배사를 고를 테고 송장 번호는 그걸 이제 택배를 보낼 때 송장 번호가 나와요. 그 송장 번호를 여기다 적으신 후에 그걸 이제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5페이지의 주문 흐름을 살펴볼게요. 아마 처음 주문이 나오면 앞에 여기 나와 있는 팝업 창이 떠요. 첫 주문 축하드려요 라는 팝업 창이 뜨는데 우리가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발주 확인하는 창이 바로 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 후에는 3일 이내 발송 처리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송 처리 기간은 상품 카테고리 등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발송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발주 확인을 하고 나서는 배송 준비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 보면은 메뉴 중에 여기 이제 주문이 처리가 되면 여기 배송 준비로 넘어가겠죠.
얘가 이제 배송 준비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송이 되고 발송 처리가 진행이 돼서 배송이 완료가 나면 구매 확정을 진행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송은 여기서 택배사 택배 그 이름 적고 그 다음 송장 번호 적고 발송 처리를 하시면 발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배송 현황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 상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현황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실제 배송이 완료가 돼서 구매 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구매 확정 내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구매 확정이 완료된 주문건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구매 확정 이후에 또 고객이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구매 확정 후 취소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땐 당연히 배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서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가 이제 구매 확정이 됐을 때 확인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송 추적이 가능해서 배송 완료가 됐다면 배송 완료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이게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배송을 했다든지 배송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발송 처리일로부터 28일째 되는 날 자동 구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바로 구매 확정을 해준다면 그 구매 확정 후 1 영업일에 정산이 되겠지만, 만약에 구매 확정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배송 완료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이제 구매 확정이 되고 그 다음 1일 있다가 정산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 중에 취소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취소 관리라는 메뉴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구매자가 요청한 취소 주문건에 대해서 완료하거나 거부 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구매자가 취소를 해요. 근데 그 취소 사항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자기네가 취소를 했는지. 예를 들어 뭐 봉제가 불량이라든지, 근데 별의별 사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때 그 사유가 마땅하지 않다면 여기서 거부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취소 거부 처리가 되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게 이제 일정은 며칠 정도 더 걸리긴 하지만 그 배송료,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보낸 그 배송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반품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 취소 관리에서 우리가 취소 처리나 거부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반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상품이 실제 왔고 그 상품을 반품을 하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구매자가 요청한 반품 주문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품 완료나 거부 처리를 할 수 있는 란이 바로 요 반품 관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면 반품에 들어온 주문 번호나 주문 상태, 그리고 반품 처리 상태나 이런 내용들이 뜨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품 요청 사유가 구매자 귀책 사유인 경우라면은 반품 배송비가 자동으로 청구되고, 만약 판매자 귀책이라고 한다면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거 완료 후에 3영업일 이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페널티를 좀 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품 외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교환 관리라는 부분에서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교환을 우리가 접수할 때 처리하시는 그런 메뉴가 이 교환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는 발주, 그 다음에 이제 배송 현황, 구매 확정 또는 이제 취소 반품 교환 중에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구매가 다 이루어져서 실제 구매 확정이 됐고 그 다음날 이제 정산이 이루어질 때는 이 밑에 있는 정산관리라는 메뉴 한번 열어볼게요. 이 정산관리로 가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별로 정산된 내역을 보거나 아니면은 건별 정산 내역을 확인해서 정산된 그런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정산이 될 때 수수료가 얼마나 나갔고 이런 사항들을 볼 때는 이 정산 내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차가 지금 136페이지, 137페이지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내가 주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136페이지 잠시만 볼게요. 이렇게 상품 주문 번호, 배송 방법 이런 게 뜨게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발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메뉴로는 이 부분이죠. 판매 관리의 발주 확인, 발송 관리 부분에 있는 이 메뉴인데요. 여기에 있는 주문 번호를 선택하고 발주 확인을 누른대요. 그죠? 그러면 발주 확인 처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요. 그럼 이제 발주 확인 완료라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발주가 됐으면 되는 거냐? 아니요. 발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택배사와 송장 번호를 적어서 발송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발송을 했을 때 이제 택배를 보냈다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들어 이제 실수를 초보에 하시는 경우가 발주를 하면은 되는 줄로 알고 물건을 내가 보내놓고 발주하기만 누르고 가만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송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발송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발송 처리가 안 됐다고 계속 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아마 발송이 안 돼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발송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3일 내로 발송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발송 처리가 완료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배송 현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송 현황 관리에서 아까 배송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쪽에 배송 중에 한 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배송되는 물건이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발송을 할 때 운송장 번호를 넣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 운송장 번호로 내 상품이 어디까지 도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꼭 넣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아직 우리가 발주나 발송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사실. 설명을 들어도 아마 조금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위쪽에 이렇게 매뉴얼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고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이라 해서 발주할 때 들어가는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배송이 지연될 때 어떻게 알리면 될지 아니면 송장을 잘못 적어서 수정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주문건은 정해진 발송 기한 안에 발송 처리해야 하는데요. 발송 기한은 주문 정보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못 보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 발송 기한 내에 발송이 어려울 경우엔 발송 지연 안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발송 지연 안내를 해야 됩니다. 발송 지연 안내는 1회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설정한 기한이 지나면 구매자 취소 접수 시 즉시 환불 처리가 진행됩니다. 발송 지연 안내를 진행할 주문건을 선택한 후 목록 상단 또는 하단에 발송 지연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송 지연 안내가 가능한 주문수를 알리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발송 지연 안내하기 팝업이 나타납니다. 발송 지연 사유를 선택한 다음 발송 기한을 설정합니다. 발송 기한은 발송 예정일을 의미하므로 실제 상품 발송이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송 기한을 설정하셨다면 발송 지연 상세 사유를 입력합니다. 기재한 내용은 구매자에게 즉시 안내되며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기재하셨다면 발송 지연 안내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나타난 메시지를 확인하면 발송 지연 안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때 설정한 발송 기한까지 발송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여되므로 꼭 발송 기한 내에 발송 처리를 진행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사항이긴 한데 그 기한이 보통은 발주를 넣고 나서 한 3일 안에 원래는 발송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발송 처리를 안 했다 또는 발송하지 못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저기 이제 물류 부분에 뭐 파업이 일어나서일 수도 있고 택배사 저번에 문제가 또 있기도 했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발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특별히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발송을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페널티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초보로 사실은 뭔가 이제 발송을 하고 이럴 때요. 첫 주문이 들어오면 되게 기쁘거든요. 정말 막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떨리고 걱정되고 한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수업 듣고 나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꿀팁 영상들을 각각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쪽에 매뉴얼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발주 발송 관리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실제 이제 PDF로 뽑아가지고 보실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뽑아서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고객이 나중에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내용들도 있겠죠. 뭐 배송지를 변경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물건이 어디까지 오나요? 어디까지 오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취인명이나 구매자명을 적어서 주문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취인이 만약에 김설씨다. 그러면 이렇게 김설씨를 찾아서 김설씨의 주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객을 응대하실 때도 활용이 바로 쉽게 가능하도록 이 옆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금 김설씨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충전금 관리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정산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정산 관리 부분에서 충전금 관리가 있습니다. 네, 바뀌었네요. 이름이 비즈월렛 관리 충전금이라고 바뀌었죠. 네, 여기로 들어가 보면 판매자 충전금이 비즈월렛으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렇게 보이죠? 이걸 이제 충전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구매평 작성한 사람들한테 리뷰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주고자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결제를 할 때 광고 결제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월렛 충전을 해서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비즈월렛 관리라는 메뉴도 정산된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출금을 내 통장으로 출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출금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출금이 가능하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월렛 관리는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대금을 정산받거나 충전을 할 때 쓰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처리 방식에 따라서 내가 만약 충전금으로 받겠다라고 했다면 여기 충전금이 쌓여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출금을 하실 때 활용하시는 메뉴예요.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리뷰나 노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살짝 확인해 보실 텐데요. 여기는 챕터 14번, 우리 페이지로는 14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받고 구매 확정했을 때 판매 금액이 정산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구매 확정을 할 때 리뷰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리뷰라는 게 아예 달려있지 않을 때랑 그리고 좋은 리뷰가 달려있을 때
그리고 나쁜 리뷰가 달려있을 때 여러분들 구매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리뷰 관리라는 게 재구매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만약에 SNS로 노출이 일어난다면 매출 증대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설정하는 게 챕터 14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42페이지 같이 볼게요. 자, 만약에 주문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상품을 받고 구매 확정까지 했다 라고 할 때 여기 문의 리뷰 관리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서 리뷰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리뷰나 문의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문의 리뷰 관리에, 문의를 확인하실 때는 문의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만약에 리뷰 관리 같은 경우는 리뷰가 들어왔을 때 리뷰들을 보거나 리뷰에 대해 어떤 답글을 적거나 아니면 좋은 리뷰의 경우는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 우리 충전금 있었잖아요. 충전금 얼마를 주는 형태로 혜택을 지급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판매 관리에서 이번에는 구매 확정 내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뉴대로 일단 보려고 잠시 들어왔어요.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매 확정 목록을 보는 란이었죠. 실제 여기서 이제 구매 확정은 확인한다 라는 거고, 리뷰 관리는 아까 봤던 문의 리뷰 관리에 있는 리뷰 관리에서 확인을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리뷰가 있을 때 여기 리뷰를 선택을 하고 판매자 답글을 적어주게 된다면 그 리뷰에 대한 답글을 달아줄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른 구매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이 봤을 때는 판매자가 되게 소통을 잘 해준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심리적으로 좀 더 믿음직한 그런 스토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43페이지 노출 서비스 관리하기, 요거를 조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은 노출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목록에서 보시면 여기 노출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밑에 기획전과 럭키투데이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밑에 있는 노출 서비스 관리로 가볼게요. 애널리틱스 연동은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으셔서요. 그리고 이 네이버 자체 통계도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동이 종료된다고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노출 서비스 관리에 저번에 우리 네이버 쇼핑에 체크해 놓은 거 기억하시죠? 지금 연동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보일 거고요. 네이버 톡톡도 연결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웹사이트 검색 등록 보이세요? 이거는 상품이 있는 경우가 가능할 텐데 우리가 스토어 이름을 네이버에다 검색했을 때 웹사이트 검색 결과에 스토어가 노출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저희 임시몰의 이름인 한일컴퓨터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띄어서 나오죠. 이게 바로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라면 저처럼 금방 적용돼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검색 로직에 따라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긴 해요. 그런 경우 내 웹사이트, 스마트 스토어가 좀 많이 컸을 때부터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상품 한 개를 올려놓은 상태라서 일단 설정 눌러두시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이 아직 안 올려져 있는 분은 상품 올리고 하라고 아마 뜨긴 할 텐데 뭐 그러면 올리고 나서 한번 들어와서 검색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통은 이제 쇼핑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겠지만 내 웹사이트 자체를 누군가가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올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이 부분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동중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면은
스마트 플레이스 요거는 뭐냐면 오프라인 상으로 매장이 있는 사람이 연결하는 거니까 우린 넘어갈 거고요.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모두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예요. 무료 홈페이지인데 내가 만약에 모두를 활용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거기에다가 사이트로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있으신 분은 연결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두시면 돼요. 애널리틱스는 어차피 종료될 거니까 따로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하라는 건 그래서 웹사이트 검색 등록만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이라는 부분에서는 에누리닷컴과 다나와의 가격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우리가 개인 판매자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전자제품을 파시는 어떤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에누리나 다나와에서 가격 비교하는 경우들은 꽤나 많거든요.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의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가격 비교 서비스를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어쨌든 네이버 쇼핑에서 들어가나 다나와나 에누리에서 가나 판매 수수료 2%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조금 더 그래도 노출이 가능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에누리나 다나와에서 검색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전기 제품들을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아예 가구나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에누리나 다나와를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글쎄요 설정을 해도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해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SNS 설정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내 쇼핑몰에다가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를 연결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만약 연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설정함하고 페이스북에 SNS 주소를 적고 저장하시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아서 잠깐 이게 어디에 뜨는지 정도만 보여드리고 그러고 다른 예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연결한 거는 내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제일 하단으로 내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인스타로 넘어간다든지 네, 뭐 이 부분을 누르면 블로그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뿐인데 사실 우리 스마트 스토어 그래도 우리가 물건들은 사보셨잖아요. 그때 꼭 여기까지 와서 SNS 눌러서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별로 쓸모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인스타에서도 같이 연결해서 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도 가능하시니까 기왕에 뭐 있는 김에 연결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쭉 훑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거예요. 일단 훑는 김에 조금 더 훑을 거예요. 챕터 15까지만 쭉 한번 훑어보고 그러고 쉬는 시간 갖고 그러고 이제 검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챕터 15 부분의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사업자죠. 그쵸?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분이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정산관리로 가볼까요? 자, 정산관리에 보시면 여기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출을 했을 때 부가세를 신고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부가세 신고 자료의 경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판매자가 되었을 때 부가세에 대해서 신고할 때 참고하는 메뉴가 되겠고 동영상 교육 보기를 마찬가지로 보시면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홈택스를 거쳐서 이제 부가세가 무엇이고 언제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신고를 해야겠죠? 그때 자료 확인 방법과 세금계산서 확인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세금 납부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부가세 신고 내역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거고, 세금계산서 조회란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조회를 해볼 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 부가세 신고는 이제 내가 진짜 판매한 것에 대한 부가세를 보는 거라면, 세금계산서 조회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우리한테 세금 떼고, 그러니까 자기네 수수료 떼고 주잖아요.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세금계산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어차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서 참고로 해서 보실 때 세금계산서 조회란을 보실 수도 있더라 정도로 보시고, 148페이지 참고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판매자 등급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판매자 정보라는 메뉴가 아까 있었죠. 왼쪽에 밑에쯤에 있어요.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등급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판매자 등급이 몇 점으로 올려져 있는지 등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판매자 등급 안내의 산정 기준을 보면은 몇 점일 때 얼마 정도의 등급인지, 그리고 굿서비스 마크, 그리고 상품 등록에 대한 한도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씨앗 등급이거나 아니면 물건을 혹시 조금 파셨던 분들의 경우는 새싹 등급으로 올려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물건이 제대로 팔릴 때는, 본격적으로 팔리는 건 파워나 빅파워 등급을 붙였을 때는 아마 물건이 좀 많이 팔리고 노출도 잘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씨앗 등급 정도로 아마 보여지는데요. 이 산정이 되는 기준은 최근에 3개월 동안의 누적 데이터, 구매 확정 기준을 해서 판매 건수가 100건 미만에 판매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씨앗 등급, 그리고 만약 판매 건수가 300건 이상에 판매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파워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굿서비스의 경우도요. 리뷰 평점이 몇 점 이상일 때 또는 빠른 배송일 때 CS 응답에 대한 부분에 따라 굿서비스 마크를 남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상품 등록의 한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씨앗과 새싹 등급의 경우는 10,000개까지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면, 파워나 빅파워 등급 이후 그 등급의 경우는 상품 등록 한도가 50,000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10,000개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올리실 때는 크게 뭐 씨앗이다 새싹이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봤고요. 판매자 등급의 물음표 부분을 눌러보시면 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과 아이콘이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도움말이 나오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9페이지. 여기는 이제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발주를 보면은 발송을 늦게 보내게 되면은 페널티가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판매관리 페널티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발송 지연이나 품절, 클레임 처리 지연에 대한 판매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송 처리 기한까지 발송을 늦게 했다라고 한다면 점수는 1점이 페널티로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발송 처리 기한으로부터 4영업일이 경과 후에도 계속해서 만약에 미발송이 되고 있다면 점수가 3점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페널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주의 단계, 또 경고 단계, 이용 제한 단계까지도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 30일 동안이라고 돼 있죠. 즉 한 달 동안의 페널티 점수에 따라서 주의 경고 이용 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니까 한 번 정도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150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여기는 나중에 이제 개인으로 우리가 상품을 올리다가 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메뉴예요. 일단은 판매자 정보라는 메뉴를 잠깐 눌러볼게요. 여기서 사업자 전환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업자 전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 위쪽에 적혀 있듯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아직 우리가 바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물건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계속성에 의해서 계속 판매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이렇게 계속해서 팔려진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사업자 등록하시고 제대로 이제 통신 판매 신고도 하게 될 겁니다. 통신 판매 신고의 경우는 바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거나 거래 횟수가 2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통신 판매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통신 판매 신고를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다른 몰에도 입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는 통신 판매 신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 사업자 구분, 대표자명, 사업자 소재지, 그리고 배송에 대한 정보 등 이런 내용들을 다 넣고 나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이제 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명의 통장의 사본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김에 살짝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특별히는 없으셨죠? 한번 쭉 훑어본 거라서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1시 49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서부터는 제가 PPT 공유해 드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한번 키워드 찾는 것서부터도 한번 살짝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